역사쌤입니다. 이번 시간,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죠.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은 조선 사회, 특히 조선 후기의 정치 흐름에 대해서 좀 봤다면, 이번 시간은 사회적인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조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조선 사회가 후기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요. 예를 들면,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점이 바로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이 되겠는데 병자호란이 되겠는데요. 이게 양란을 거치면서 이게 양란이라고 그러죠. 외란과 호란 합해서 양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란을 통해서 조선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치적 변화도 컸지만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도 바뀌고요. 사회적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당시 그 조선 사회를 이끌어갔던 양반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실망감을 가졌다는 게 큽니다. 그 두 가지 큰 전란을 잘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을 떠받치고 있었던 이 성리학이 당시 닥쳐왔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조선 피지배 계층,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아니면 좀 지배 계층이긴 하지만 양반들에서 비해서 천대받았던 중인 같은 계층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전 사회에는 명분이 중요하다, 의리가 중요하다 이런 사회로 많이 갔었는데 이 외란과 호란을 겪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실리가 더 중요하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은 사회 경제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를 요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하는 장면 같죠? 자, 요거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논에서 뭔가를 심고 있습니다. 막 그렇죠. 논에서 하는 모내기죠. 자, 이 모내기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모내기를 왜 할지, 그림에서 왜 나타났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세 사람의 가족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빠는 지금 뭐 짜고 있고, 엄마도 뭘 실을 메고 있고, 애기는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니까 잠깐만, 그냥 농민이 아닌 것 같아. 이 모자를 보니까요 양반이에요. 그 양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 자, 양반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식은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도대체 조선 후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파트의 학습 목표입니다. 조선 후기의 농업과 상공업에서 나타난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요. 시험 문제가 동요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일단 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이 시대는 바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물건이 생산되면 다른 물건 필요한 물건 사기 위해서 서로 물건 사고 파는데 거의 맞교환을 했었어요. 맞교환을 했었는데 이 상품화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나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생산할 때 거의 기초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을 했어요. 아니면은 남에게 필요한 물건, 그러니까 서로 뭐 거의 교환하다시피, 아니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자, 여기서 상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상품이 뭐예요?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내가 생산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는 거죠. 이런 경제가 나타나고요. 그다음 화폐입니다. 그전에는 쌀이나 다른 물건으로, 현물로 서로 교환을 하거나 이렇게 물물 교환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화폐가 더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제 그전이라고 해서 화폐가 안 쓰인 건 아닌데 화폐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려면 사람들의 생산력이 더 좋아야 돼요.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기술을 일단 발전시켜야 됩니다. 개간 사업, 땅을 늘리거나 수리 시설 복구, 이거는 이제 땅에 논밭에다가 물을 갖다 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가장 획기적인 게 뭐냐면 모내기입니다. 자, 미안해요. 자, 모내기가 뭐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초여름에 길가를 가다 보면, 논밭을 지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벼가 물에 심겨져 있는 거 보죠. 근데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아서 새싹처럼 자라 있는 거 보잖아요. 그게 바로 모내기인데요. 원래 벼농사도 원래는 땅에다 씨앗을 직접 뿌렸습니다. 그래서 봄에 직접 뿌려가지고 이런 봄부터 키웠는데 논에서요. 그런데 밭이라고 불러야겠죠. 밭 이때는. 근데 모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이양법은 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자는 이사한다는 뜻입니다. 옮긴다. 앙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벼에 씨앗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봄에 모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새싹처럼 벼를 키웁니다. 작게 키우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논에다가 물을 대놓고 왜 이게 또 논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중국에서는 한자를 토지를 할 때 이게 밭전자를 쓰거든요. 우리나라만 이 한자가 있습니다. 이 밭전자 위에 물숫자를 써요. 물숫자.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논답자가 됩니다. 답자. 말 그대로 밭 위에다가 물을 갖다 대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도 논이 있습니다. 근데 한자가 우리나라에도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밭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댑니다. 물을 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모판에 자란 벼를 심습니다. 옮겨서 심습니다. 그래서 이 양법이라 해요. 그러니까 따지면 기간도 줄죠. 그 다음에 기간이 줄는 만큼 그 땅에서 나는 잡초를 이제 제거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도 줄어요. 자, 이게 크기 때문에 이게 생산력 확대 굉장한 획기적인 기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됩니다. 교과서래. 고등학교 가면 좀 상세하게 배우는데요. 이 모내기법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고려 시대에 또 이미 있었는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조선 전기 때는 이제 좀 실시가 되는 부분이었고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이 수리 시설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런 모내기를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수리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모내기를 했다가는 비가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 시설에 복구된 조선 후기 때 드디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오히려 조선 전기 때는 이 모내기법을 못 하겠다니까요. 오히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농업 경영 그러니까 농민이 농사를 짓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경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아까 노동력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김매기. 그러니까 이제 잡초 제거하는 걸 김매기라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키울 수 있는 경작지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1인당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가능한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겠죠. 자, 생산량이 늘고요. 자, 왜 상품 작물 재배가 왜 나왔냐면 아까 기간이 짧아졌다 했습니다. 원래는 이 봄에 키워야 되는 벼가 초여름으로 옮겼어요. 물론 이제 봄부터 키워야죠. 근데 모판에 키우니까 땅에다 키우진 않잖아요. 이 기간 동안 보리나 다른 작물들을 키웠습니다. 자, 이런 작물들을 나중에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파는 작물 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이 느니까 원래 사람 먹는 양은 확 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쌀도 팔아요. 쌀도 팔아요. 자, 그러니까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영향도 있습니다. 일부 농민이 분홍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를 가진 농민들이 생겨요. 자, 그 대신에 한 마을에 농촌 마을에 토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토지를 많이 가지지 못해요. 왜냐면 토지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다수는 소작이나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특히 품팔이는 어디로 또 가냐면요. 자꾸 이렇게 나오지? 도시로도 갑니다. 도시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도시로 가면 어디 뭐 하겠어요? 임노동자 할 수밖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 인구도 늘어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도시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요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쌤이. 자, 이번 상업의 발달 볼게요. 자, 배경은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고요. 인구가 증가. 얘기했죠? 도시 인구 왜 증가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합니다. 농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대동법이 실시됩니다. 이 대동법은 쌤이 이제 세금제도 설명을 해야 됐었는데 세금제도를 설명을 안 했었네요. 세금제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땅에서 거두는 세금을 영정법으로 딱 고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토지에서 부과된 세금이 부가세가 너무 많았어. 그런데 이걸 딱 하나로 맞춰가지고 최저치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영원히 정했다고 해서 영정법. 자, 땅에서 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일이긴 한데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이미 농민들은 면포를 군대 가는 거 대신에 낸다 해서 군포로 했는데 군포를 2피를 냈었어요. 그런데 이 2피를 1피로 줄여줍니다. 너무 부담이 심해서. 자, 이걸 바로 균역법이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입니다. 자, 대동법은 세금 제도가 이렇게 땅에서 내는 게 있고 군대 가는 게 있는데 하나는 또 뭐냐면요.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특산물. 이 특산물을 내는 거 대신에 이 특산물 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없는 거 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키우지 않는데 옆에 사과나무가 있어 그걸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나무 만약에 농사가 안 되면 지가 잘하는데 그거 알아서 사서 내라는 거야. 그리고 없는 물건 내라는 경우도 있지만 정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호랑이 가죽을 가져오라 어려운 거야. 아니면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어렵게 구했어요 이런 특산물을. 근데 갖다 바치려 했더니 A급이 아니래 S급이 아니래. 그거 어디서 구해요 그래. 멀리 가니까 어디 시장에 가면 판대요. 그래서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싸게 파는 거야. 이거 알고 보니까 관아에서나 상인들이 결탁을 해야 하는 그 방납, 납부를 방해하는 방납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이 특산물 대신에 토지 1결당 쌀을 12두 내는 거예요. 쌀은 농사만 지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쌀을 특산물 대신 내고 이 쌀을 통해서 정부에서요. 시장에서 삽니다. 자, 시장 상인들에게 사는데 이 상인들을 보통 공인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물품들이 물품 이렇게 써야죠. 물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장시가 발달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상설 시장이 등장합니다. 상설 시장이라는 거는 매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또는 정기 시장. 우리 임계장도 5일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보부상. 보부상은 등짐 장수, 보짐 장수 이래서 움직이면서 물건을 옮겨다가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면 행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행자가 움직인다, 상인 상자. 그래서 보상, 부상의 합친 말입니다. 보상은 작은 내용인데 비싼 거 파는 사람들. 부상은 등짐 장수인데 양이 크겠죠. 좀 싼 걸 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동법에서 나왔던 공인들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왕실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들 공급하는 사람 수공업도 발달하고요. 사상도 성장합니다. 사상은 사서롭게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당시 조선은 상업을 통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걸 금지했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이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지역보다 다른 겁니다. 요거는 서울 지역에 있었고요. 송상은 개성, 개경이죠. 만상은 의주, 내상은 어디라고 해야 되나? 저 부산. 자, 각각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져서 독점상이 된 도매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고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자본력이 좋아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자기들이 딱 다 사버리고 물가를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득을 많이 취하는데 그럼 누가 또 피해를 얻겠어요? 그죠? 백성들이 있겠죠. 자, 그만큼 당시 사회는 명분보다는 이익을, 그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이 얼마나 번화했냐면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온갖 동물들도 등장하고요. 정육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예 서커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책 파는 사람도 있고요. 술 파는 주막도 있고요. 여관도 있고 뭐 가지가지 많습니다. 잘 보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 숭어업과 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전기 때 이 숭어업과 광업도 되게 통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민영 숭어업, 그 다음에 민간에서 광산을 채굴하는 것도 허용이 됐을 만큼 물건이 많이 유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통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태도 그렇게 되고 정부도 그걸 용인해주는 쪽으로 갑니다. 이런 명분보다 실리와 현실과 돈을 더 중시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분제 동요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진짜 양반이면 양반 딱, 중인, 그다음에 상민, 그다음에 천민 이런 식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경제 사회가 변하니까 계층도 분화가 됩니다. 일단 농업 경영의 변화가 생겼고요. 정치 기강도 문란해집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붕당들이 많았었잖아요. 붕당들이 막 싸워, 막 나가서 권력을 막 차지하려고 싸워요. 다툼인데 왜 그렇겠어요? 권력은 한정적이잖아. 근데 이 붕당에 속속돼 있는 양반들은 양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반들은 권력을 차지하는 반면에 어떤 양반들은 권력 밀려나서 뭐 찌그러기 양반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양반 보겠습니다. 일부 양반이 권력을 독점하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잔반으로 전락합니다. 아까 우리 초창기 초반에 봤던 그림 기억나시죠? 일하던 양반, 그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 그대로 찌끄러기 양반이에요. 이름만 양반이야. 자, 향촌사에서 양반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막 뭐 지지부진하고 뭐 다 똑같아 보이니까 농민처럼 일하는 거 보이니까. 자, 상민들로 갈까요? 어떤 농민들은 분홍층이 돼가지고 합법적인 방법, 납속책 곤명첩. 이 곤명첩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이 비어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뭐뭐로 임명한다라는데 이름이 없어. 그래서 공명첩이야. 이름이 없어서. 근데 여기다가 이름 돈을 내고 이름을 붙이면 자기가 이게 되는 거예요.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반들의 특히 잔반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족보를 팝니다. 양반들이. 자, 그걸 구입하거나 위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요. 노비들은 공을 세우거나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납속 돈을 내고 자기가 상민이 되는 거죠. 또는 도망을 통해서 노비가 신분 상승합니다. 우리 그 드라마 중에 추노가 있을 거예요. 추노. 그래서 연하 하면서 막 밥 먹고 막 울고 그 장면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사람 노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추노꾼이야. 추노꾼. 노비들 도망간 노비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 자, 근데 이것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 때 공노비가 해방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세금은 이 농민들, 상민들이 내는데 이 많은 수의 상민들이 양반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이 줄죠. 그러니까 노비들이 상민층으로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노비들, 그러니까 사노비가 있는데 사노비는 사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노비들 얘기하는 건데 사노비를 제외하고 공노비들만 해방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양반 수는 늘어나고 농민과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신분제의 동요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명분과 계층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리와 뭔가 물질을 따라가는 현실을 따라가는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명첩이에요. 교지 이 사람을 시킨다. 가선대부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람 이름 쓰면 돼요. 진땡땡 이렇게 쓰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돈 내고 머니를 내고 이렇게도 알아듣겠지? 머니를 내고 내가 이게 되는 거야. 가선대부는 이제 사대부 중에 높은 쪽에 속하는 사대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첫 번째 파트를 마쳤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또 실학이 등장하다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 쌤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학이 조선 후기 사회가 변하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학문인 실학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으로 등장했고 이런 실학을 연구한 실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실학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회개혁을 하자라고 주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입니다. 자, 배경은요. 17세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7세기, 18세기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지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성리학은 이론과 학설에 치우쳐져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이론에서 굉장히 낙인을 찍고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비난이죠, 비난. 자, 그래서 이 실학의 특징은 결국에는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개혁 사상입니다. 이게 웃긴 게 고려시대 말기에 나왔던 이 성리학이 도입됐잖아요. 성리학도. 그때 성리학도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실학이라고 불렀었어요.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이 실학은요. 계열로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나오는 농업 중심 그리고 상업 중심이 있습니다. 일단 농업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 관련된 문제인데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맨날 뭐 유학에서 성리학에서 사회의 근간, 국가의 근간은 농민이다, 토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민들의 토지는 누구한테 있느냐? 부가 많은 사람들한테 다 토지가 가 있지 않느냐? 그럼 농민들은 뭘 먹고 사느냐? 국가의 기초는 농민인데 그럼 국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분이 등장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이 사람은 이 얘기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고뇌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용원이라고 하는 실학자분입니다. 균전론이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다 일정하게 토지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평균적으로 나눠주자. 균전론입니다. 자, 이익 선생은요. 이게 똑같이 나눠주면 사람의 이익에 위배가 되니까 뭐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위배가 되니까 자, 사고 파는 건 괜찮아. 자, 사고 파는 건 괜찮은데 뭘 빼고 금지하자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면적. 그러니까 따지면 농민이 어떤 가족을 부양하고 있잖아요. 그 가족의 수만큼 또는 먹는 양만큼 기준을 잡아서 그 이상 생산력을 가진 토지 정도는 가져야 되고 그 외에만 매매가 가능하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될 토지 면적은 팔 수 없게끔 금지하자.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자고 해서 제한을 두자고 해서 한전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량 선생입니다. 이 정량 선생은 저 잘생긴 미남 배우 정혜인 씨의 조상이기도 하십니다. 자, 이 여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 및 수확의 공동 분배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토지가 어떤 마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다 같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경작하고 추수할 때 자기 가족 포함해서 얼마나 노동력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생산물을 나눠 갖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상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신 게 바로 정약용 선생이십니다. 자, 이와 반대로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나라가 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상공업을 진흥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청이 조선에 어디 있어요? 북쪽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북학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농업 생산량만으로는 안 되고 상공업과 기술 진작을 해서 모든 사회 전체적인 사회 생산량을 늘려서 이걸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각각 보겠습니다. 유수원 선생이신데요. 이분은 직업의 평등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 농, 공, 상이라고 해서 따지면 선비가 우선이고 그리고 농민 다음 그다음에 그 장인들 물건 만드는 공인들 그다음에 상인들 끝으로 놨어요. 상인들이 천시를 받는데 어떻게 상업이 발달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공업을 진흥을 하자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자, 홍대영 선생입니다. 기술 혁신을 강조하셨고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자, 세상은 고정돼 있지 않다. 유동하게 바뀐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면서 지전설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당시에 많이 퍼지고 있었던 학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가 상공업을 진흥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이번엔 박지원 선생과 박재가 선생을 말씀드릴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공업을 진흥시키는데 이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수레와 선박이 이용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 임계에서 강릉 넘어가는 길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산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려면 물건을 많이 사고 팔아를 위해서는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수레길도 만들고 수레도 많이 사용하고 바닷길로 선박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건 사고 팔 때 유용하기 위해서 화폐도 많이 유통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 화폐는 실제로 조선 후기 때 숙종 때 상평통보가 만들어집니다. 상평통보는 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많이 본 그 엽전이 이 상평통보입니다. 그리고 이 열알기나 양반전 허생전들에서 양반의 권위나 이런 위선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많이 쓰고요. 열하는 말 그대로 청나라의 황제가 머무는 별장인데 여기까지 가는 길 기행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 어떻게 사느냐 수레와 선박을 많이 쓴다. 그리고 각종 기술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도 많이 담으십니다. 자, 박재가 선생은요. 당시 소비 자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소비는 당시 선비들하고는 반대예요. 검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소비를 해야 된대. 써야 된대. 왜냐면 지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비를 해야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니까 생산이 돼야 또 공장도 돌아가고 회사도 돌아가고 또 우리가 일자리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소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생산을 증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하고 청과의 무역 확대도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실학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실증적이고 실용적이요. 굉장히 이제 학문적으로 이게 맞는지 확실히 들어가 탐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이에요. 아까 홍대영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다가 아니라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바뀔 수 있다. 조선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신 거고 근대지향적이에요. 현대지향적이기도 하죠. 신분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셨고 이 과거 제도도 바꿔야 된다. 당시 과거 제도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았거든요. 관련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실학은 의의가 있었어요. 이런 북학파 실학 사상은 나중에 우리나라 문을 열어야 된다는 개화사상에 영향을 줬고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이기도 한데 이런 실학자들은 보통 정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했을 리도 만무하지만 이런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가 못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역사 수업이 이제 마무리로 되는데요. 이번 파트는요. 세도 정치 시기가 사회가 혼란해지다입니다. 아까 말했던 실학도 이제 18세기 얘기거든요. 이 세도 정치는 19세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던 영조나 정조도 18세기예요. 18세기. 자, 이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도 정치가 뭐길래 사회가 혼란해졌을까라는 겁니다. 자, 세도 정치입니다. 이 세도 정치는 뭐냐? 왜 이런 세도 정치 생겼냐? 탕평책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의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긴 했지만 이게 밑에서 잠재워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붕당들을 이끌었던 외척 세력도 있습니다. 외척. 이 외척이란 것은 왕실의 친척 중에서도 뭐 사돈 가문 또는 처가 가문, 외각 가문 이런 외척들이 그러니까 이씨가 아닌 거죠. 이씨 왕실과 관련된 가문 중에 자, 이 정조 사후에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 정조한테 정조가 결혼했겠죠. 정조래. 순조가 결혼했겠죠. 이 왕비가요. 안동김 씨입니다. 이 안동김 씨 그 왕비가 그 아버지가 김조순이거든요. 자, 이런 김조순 등의 안동김 씨 등 같은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세도 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세도 정치는 말 그대로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들이 진행을 했는데 안동김 씨, 풍양요 씨, 그래서 순조 때, 헌종 때, 철종 때 얘기를 3대 60년 동안 각각 안동김 씨, 풍양조 씨, 그다음에 안동김 씨 이렇게 이어지면서 세도 정치를 유지해 갔는데요. 우리 그 드라마 중에서도 그 박보검이 왕 세조로 나왔던 그 드라마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요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시절을. 그 헌종의 아버지예요. 박보검이. 자, 갑자기 세도 정치하다가 삼정이 문란으로 왔잖아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세도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차지했다고 그랬죠. 권력 독점. 그러면 다른 이 세도 정치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뭘 해야 되냐면 뇌물을 바쳐야 돼요. 뇌물. 자, 이 관리들이 뇌물을 바치면 그 뇌물 양만큼 관직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보통 지방관으로 합니다. 지방관. 자, 이 지방관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본전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높은 데 올라가면 또 뇌물을 만들어야 돼요. 또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뽕을 뽑기 위해서 누구를 수탈하냐면 농민들을 수탈합니다. 자, 농민들을 수탈하려면 세금 제도를 갖고 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문란이라고 해서 세금 제도 세 가지 문란이라고 해서 삼정이 문란이라고 합니다. 전정, 군정, 뒤에 나오는 환곡이 있습니다. 환곡. 자, 전정은 세금이 토지에 부과되는 건데 이걸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세가 빠져요, 진짜. 군정은 뭐냐면 군포를 내는 겁니다. 군포. 그래서 균역법 했던 거 기억나죠? 한 필 내는 거. 원래 두 필 했는데 한 필 줄이는 거. 자, 이건 뭐냐면 60대까지 장정들이 군대 내는 가는 거 대신에 군포를 내는 것을 바로 군정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한테도 걷어요. 어린애한테도 걷어요. 도망간 사람 이웃한테도 거두게 돼요. 도망간 사람의 친척한테 거두게 돼요. 이런 것들을 바로 백호진포, 항고, 첨정, 인징, 족징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냐면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관아에 어떤 아낙네가 자기 그 품에서 보따리에서 피가 묻은 보따리 하나 꺼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남자의 상징이야.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그 집안에 애가 태어났는데 그걸 알자마자 관에서 와서 군포를 내라고 했어요. 이게 애가 생긴 거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서 낫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남자의 상징을 끊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억울한 걸 토로하면서 운 게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요. 자, 이걸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자, 환곡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어요? 벼가 추수되고 난 다음에 겨울을 보내고 이제 쌀이 떨어지잖아요. 그 기간 동안 보리를 심는데 이양법 때문에 보리가 채 익기도 전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오는 게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봄입니다.
하여튼 이 봄에 관청에서 곡식을 빌렸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갚는 제도가 이거 엄청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목 먹는 없어서 목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관청에서 곡식 빌려주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 구실을 강제로 환국을 지급하거나 높은 이자로 갚게 해서 합니다. 또는 필요한 양만큼 주는데 쌀을 물에 불리거나 자갈이나 모래에 섞어줘요. 아니면 세금처럼 안 빌려도 되는데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받아요. 안 빌려주고 이자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암행어사 출두요 해서 이런 암행어사를 파견하게 해서 시정하려고 했는데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요. 이게 나중에 봉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해서 농민들은 너무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이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 사상에 의탁을 합니다. 종교에 마음을 의탁을 해요. 각종 예언 사상에 의탁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들어왔던 천주교, 이 천주교는 신 아래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있으니까 여기 의탁하기도 하고, 당시에 새롭게 등장했던 동학, 이 동학 잘 알아도 돼. 동학 잘 알아도 돼. 동학. 이건 또 다음 역사 2에 또 나옵니다. 이 동학에서도 천주교는 신 아래 모든 사람 평등하다 했잖아요. 이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왜 평등하냐면 모든 사람이 소양에 따라서 하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도 그렇고 동학도 그렇고 당시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야. 신분제를 거부하고 왕조를 거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탄압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해요. 문서로 이제 항의하기도 하고, 벽보를 붙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횃불을 들고 이렇게 막 관리 비리를 외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농민봉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186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바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해요. 1862년부터 63년까지 이런 일에 의해서 세도 관문이 많이 흔들리게 되긴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먹고 살려고 어쨌든 살고자 농민들이 봉기까지 일으킨 정도로 당시 조선 후기 특히 세도 정치기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 1을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 2는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셔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공부하기 하시기로 하고요. 1년 동안 이제 이게 역사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사 2래. 역사 1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학기, 2학기 모두 통틀어서 여러분들 수업 열심히 들으셨는데 쌤이 좀 추구한 바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암기로 공부하는 것보다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험이래. 자꾸 시험이 입에 붙네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여러분들 생각을 적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업 도중에 여러분들 필요한 거 묻기도 하고 찬반을 묻기도 하고 그 이유도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수업이 100%잘 됐다고도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혹시 졸게는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많이 자책도 하고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또 잘 받아들이고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또 기분도 좋아졌고요. 하여튼 이 한국 역사라는 부분은 암기만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유형이 또 앞으로도 또 반복이 됐던 걸 우리가 봤었잖아요. 미래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법이고 사람의 마음을 또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사회 생활을 할 때 그냥 딸랑딸랑 사회생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나와 너와 우리가 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이 조상들이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근데 우리 현재 그러지 않나요? 뉴스에 나온 것 말고도 뉴스에 나온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나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에 뭐 힘들어해서 빠져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배웠을 때 안타까워했던 부분들이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회나 가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갑니다, 쌤이. 많은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양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빠이빠이.